오늘은 핵물리 2예요. 두 번째 핵물리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는 뭘 했냐면 동위원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고, 이 핵은 뭐냐면 이 매스 넘버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A는 프로톤의 넘버 더하기 뉴트론의 넘버. 그래서 이 G와 N을 갖다가 이제 Y와 X축으로 표시를 하고, 이게 해보면은 두 가지 경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이제 이 G 콜 N 라인, 이 라인에 놓으려고 하는, 그렇죠? 여기서 떨어지면은 안 좋아하는 경향. 이게 뭐 때문에요? 파울리 프린시플 때문에. 그러니까 파울리 프린시플이 주는 이 N 콜 G 라인이 있어요. G 콜 N 라인이 있어요. 이게 파울리 라인이라고 부르죠. 부릅시다. 그렇게. 딴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게 부르겠어요. 파울리 라인. 또 다른 하나는 쿨룸 인터랙션이 이제 있어서, 쿨룸 인터랙션은 얘가 있으면 안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될 수 있으면, 프로톤이 있으면 자꾸 이제 멀어지니까, 자꾸 밀치니까, 될 수 있으면 뉴트론 위주로 이제 그걸 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이제 뉴트론만 많으면 파울리 프린시플 때문에 페르미 서피스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두 개가 적당히 타협을 봐가지고 이 스테빌리티 밸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G 콜 N 라인을 가다가 결국은 쿨룸한테 밀려가지고 이렇게 디비에이트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걸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폰 바이제커, 그다음에 또 누구라고 그랬지? 베테와 폰 바이제커, 이 사람 이름 쓰는 게 굉장히 힘들어. 바이제커 어떻게 써요? 이렇게 써요? 바이제커, 폰 바이제커, 베테 폰 바이제커 포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 바인딩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E 오브 바인딩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바인딩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 뭐냐면, 이 볼륨에 비례하는 텀이 있어서 A에 비례하는 텀이 하나가 있고, 그 코에피션트를 A 오브 A라고 볼륨 텀이라고 쓰고, 바인딩 에너지는 뭐냐면 이게 크면 클수록 바인딩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인딩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이 토탈 에너지는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토탈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 핵의 어떤 토탈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각각의 매스가 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바인딩 에너지를 뺀 게, 이 바인딩 에너지를 뺀 게 토탈, 그러니까 매스 에너지예요. E of mass. 그러니까 매스는 뭐에 의해서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N 곱하기 뉴트론의 한 개의 에너지는 MC 스퀘어드는 이만큼일 것이고, right? 그 다음에 프로톤은 C 곱하기 한 개의 프로톤의 매스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것이 뭐냐면 매스일 거라고요. 여기에서 이 바인딩 에너지를 뺀 게 이 핵의 토탈 에너지고, 이 토탈 에너지를 갖다가 최소화하려고 하는 게 경향이겠죠. 그러니까 바인딩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인딩 에너지는 여기에 뭐냐면 서피스 텀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서피스 텀은 서피스가 넓으면은 뭐냐면 여기에 너무 오버 카운팅이 된 것을 빼주기 위해서 3분의 2성 서피스 에어리아는 뭐냐면 레디어스가 A의 3분의 1성에 비례를 할 테니까 이것은 A의 3분의 2성에 비례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텀이 오는 거죠. 그게 뭐였느냐 하면은 뭐예요? 이게 G와 N의 차이의 스퀘어에 비례하는 텀이 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A of a symmetry term, 그래서 A of A 나누기 A, 뭐 이렇게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쿨롱텀이 오겠죠. 쿨롱텀이 뭐겠어요? 쿨롱텀은 뭐예요? 이게 뭐 G 곱하기 G-1에 비례하는 G 곱하기 G-1은 뭡니까? 두 개의 페어의 개수예요. 그렇죠? 페어의 개수가 C 콤비네이션 C에서 두 개 아닙니까? 이게 프로톤이 이렇게 쭉 박혀 있으면 뉴트론들이 이렇게 있으면 프로톤은 롱 레인지 포스니까 어느 두 개를 골라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넘버가 여기 와서 이것은 또 뭐에 비례하여 여기에 이 레디어스 Q가 있으면 Q 스퀘어드 오브 뭐 R분의 Q 스퀘어드 5분의 3 뭐 이런 것들이 포뮬라 아니에요. 그렇죠? right?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올 거냐면 R분의 1이니까 A의 3분의 1성이 올 거라고. A는 이게 뭔지 알아요? 생각 안 나요? 여기에 어떤 반경이 R인 구 안에 차지가 유니폼하게 디스트리뷰션이 되어 있을 때 그때의 차지예요. 그러니까 이 그때의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포뮬러가 나와도 여러분은 별로 놀랍지가 않은 거죠. 여기에 A of C 텀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양쪽 다 뉴트론 앤드 프로톤들이 다 짝수이기를 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짝수이기를 원하는 텀이 있어서 그 텀이 이게 뭐 마이너스 1에 G 플러스 마이너스 1에 N에 비례하는 이런 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 텀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것들은 특히 뭐 이런 건 쿨롬 인터랙션이니까 잘 알려져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텀이 뭐냐면 이 스트롱 인터랙션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이 텀. 이 파울리 텀은 뭐예요? 이게 파울리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엘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에 작용할 때에는 그 스트렝스가 이 익스체인지 포스라고 그러는데 이 인터랙션이 엘렉트로마그네틱 어떤 그 포스가 가지는 스트렝스를 가지고 핵력일 때는 그 주된 이제 그 임포징 프린시플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핵력일 때는 그것은 뭐냐면 핵력에 대응되는 그만큼의 어떤 스트렝스를 가지고서 파울리 프린시플이 작용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텀이 잘 계산이 안 돼 있다 하는 게 지난 시간에 한 주된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핵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 그런 이 스테빌리티 밸리에 있는 거는 그 라인 가장 안정된 핵은 결국 이제 아토믹 넘버에 따라서 G가 아토믹 넘버죠. 그렇죠? 아토믹 넘버에 따라서는 프로톤 넘버에 따라서는 하나도 스테이블한 게 없는 것도 있어요. 네, 번호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도 없는 게 있습니다. 스테이블이 뭐예요? 스테이블. 안정된. 그러니까 안정된 원소가 없는 번호도 있다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잠시 존재하는 건 있지만 안정된 원소가 없는 원자 번호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있다고 해도 있다고 그러면 보통 최소한도 우리 라이프 타임 안에는 붕괴 안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있는 경우도 스테이블한 어떤 것 중에서도 완전히 스테이블한 놈들이 있고 또 별로 안 스테이블한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놈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붕괴를 할 거라고요. 그 다음에 요 밖에 있는 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스테빌리티 밸리가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라인 위에 있는 놈들은 뭐 굉장히 스테이블한 놈이고 라인 근방에 있는 놈들은 덜 스테이블한 놈들이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잠시라도 좋으니까 존재만 해다오 그러고 이제 중의원을 두들겨 가지고서 이런 걸 만들어내고자 하는 시도가 이제 그 우리 국책 연구 사업 중에 하나예요. 코리아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그게 이제 이런
스테빌리티 라인에 있는 것들은 이미 다 만들었으니까 뭐 조금 떨어져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 좀 만들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핵의 붕괴는 이제 어떻게 일어나냐? 그러니까 핵 붕괴가 이제 오늘의 핵의 붕괴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즉 스테이블하지 않은 것들은 뭐 할 거냐 이걸로는, 그렇죠? 그래서 핵의 붕괴를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핵의 붕괴는 메커니즘은 주로 이제 주된 메커니즘이 세 가지가 있고, 그것이 뭐냐면 알파, 베타, 감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클러스터 붕괴라는 게 있어요. 클러스터 붕괴. 이제 이게 각각 이제 알파가 뭐냐면 알파 입자를 내고 붕괴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헬륨의 원자핵을 갖다가 내고 붕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헬륨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원소가 있는데 어떤 X가 있어요. 원소 X가 있어서 핵이 있어서 여기에 토탈 아토믹 넘버가 A고 여기에 G개의 프로톤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는 A-G개가 이제 올 것인데, 알파 붕괴를 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A는 4를 잃을 것이고, 그러니까 X에 A 빼기 4를 잃을 것이고, G는 어떻게 돼요? 2개를 잃을 것이고, N도 2개를 잃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G-2, N-2, 1로 이렇게 붕괴를 하고, 알파 입자 한 개를 갖다가 4, 2. 이거를 이제 내미는 게 이게 알파 붕괴예요. 그러니까 그림상에서 보면은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알파 붕괴는 어떤 겁니까? 어떤 핵이 뭐 여기쯤 있으면은 여기에서 뭐예요? 알파 n이 둘, G가 둘, 그러니까 1로 밑으로 2단계, 그 다음에 이쪽으로 2단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 어디쯤 올 거라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게 알파 붕괴예요. 2스텝씩. 오케이? 이게 알파 붕괴입니다. 대각선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요. 응? 대각선 아래로 이렇게 내려. 그렇죠. 대각선 아래로 2단계 이렇게 둘 내려가는 것이 그게 알파 붕괴예요. 알파 붕괴가 일어나면서 헬륨 원자가 방출되는 거예요? 헬륨, 그러니까 핵이 방출이 되는 거죠. 헬륨 이가 핵이면 이온. 전자가 다 벗겨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헬륨 이온이라고 봐도 되죠? 그렇죠. 이 뭐 헬륨 완전한 헬륨 이온이 되는 거죠. 둘 다 전자 2개를 다 잃은 헬륨이 되는 거예요. 헬륨 이온이 되는 거예요. 알파는. 베타 붕괴는 뭐냐 하면은, 베타 붕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장 이제 페이머스한 붕괴인데, 이게 뭐냐면 이 안에 이 X들은 다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하면은 프로톤과 뉴트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뉴트론이 프로톤보다 약간 무거워요. 그래서 뉴트론이 프로톤으로 붕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하 컨저베이션을 해야 되는, 이건 정기적으로 중성이고 이거는 플러스를 찾으러 가지니까 엘렉트론이 하나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건 내가 별로 이제 강조를 안 했지만, 옛날에 이 베타 붕괴를 할 때에 사람들이 이 에너지 모멘텀 컨저베이션을 재보니까 P하고 E만 가지고는 이게 뭐냐면 에너지 모멘텀 컨저베이션 로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뉴트리노, 저번에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입자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잠깐. 오케이. 그러니까 뉴트리노를 이제 에미트를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 기억나요? 누구예요? 이 얘기를 한 사람. 뭔가가 안 보이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이게 뭐예요? 이게 파울리예요, 파울리. 그래서 파울리 한 얘기가 나중에 몇십 년 지나서 결국은 어렵게 발견이 됐습니다, 뉴트리노가.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소위 말하는 파티클 피직스의 특징적인 게 이제 퀀텀 넘버의 보존 법칙이라는 게 이제 있어서 어떤 프로세스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아주 캐릭터라이즈 하는 그 컨저베이션 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여기서
뉴트론, 프로톤 이제 어떤 중립자 보존 넘버가 이제 어떤 성립하는데 나름대로 여기는 뭐냐면 경립자는 만약에 이 뉴트리노로 엘렉트론이 둘 다 이제 경립자로서 같은 종류의 것이라면, 여기 0이었다 갑자기 두 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별로 안 좋겠죠. 0이었으니까 오른쪽에도 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뉴트리노가 아니고 안티 뉴트리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러면 모든 게 딱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 이게 뉴트리노가 아니라 안티 뉴트리노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면 중립자 보존 법칙과 경립자의 보존 법칙이 다 성립을 해요. 중립자는 NP, 쿼 이런 게 중립자들이고, 경립자는 엘렉트론, 뮤온,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뉴트리노들이에요. 하여튼 간에 그건 이제 곁다리 가지고요. 원래 우리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뉴트론이 프로톤으로 디케이를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다가 베타 붕괴라고 그래요. 베타 붕괴. 그럼 이것은 N은 한 개가 줄고, N은 한 개가 주니까 이쪽으로 이제 베타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은 여기 있는 놈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N은 하나가 줄고 여기서 하나가 왼쪽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톤은 어떻게? 프로톤은 하나가 늘어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프로톤 넘버는 하나 늘어나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게 베타 붕괴예요. 한 스텝 위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위로 올라가는 게 이게 베타 붕괴예요. 그래서 이건 베타 붕괴는 전자를 내기 때문에 이걸 베타 붕괴 혹은 베타 마이너스 붕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베타 핵 안에서는, 바깥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만 자유로운 어떤 그 프로톤은 자유로운 뉴트론보다 어떻게 됩니까? 매스가 더 작아요. 따라서 프로톤이 뉴트론으로 되는 예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핵 내에서는 이런 게 가능해요. 그래서 베타 플러스는 뭐냐면 이게 프로톤이 뭐겠어요? 이게 이쪽으로 다 옮기면 되겠죠. 그렇죠? 뉴트론 하나랑 플러스 2 플러스하고 뉴트리노를 내고 이렇게 붕괴하는 게 이게 베타 플러스 붕괴. 베타 플러스 붕괴는 뭐 거의 여기니까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2 플러스요? 2 플러스 이거 양전자입니다. 반물. 반물질. 전자의 반물질이에요. 그게 베타 붕괴. 감마는 뭐냐면은 감마는 그런 거예요. 이게 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포텐셜 안에 갇힌 핵자들이 포텐셜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준위로 이렇게 떨어지면 뭐가 나오겠어요? 포톤이 나오는 거죠. 이게 감마. 이게 감마선이 나오니까 감마 붕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몰라요? It's so easy. 그러니까 이건 뭐 마치 원자 레벨 떨어지는 것처럼 그 핵이 뭔가를 먹고서 조금 흥분했다가 도로 원래 상태로 내려오는 게 그게 감마 붕괴예요. 클러스터 붕괴는 뭐냐 하면은 헬륨보다 큰 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뭐 크다란 핵을 내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개가 반쪽이 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이제 클러스터 붕괴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닌 것은 전부 다 클러스터 붕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의 붕괴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핵의 붕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붕괴의 어떤 레이트는 한 핵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핵 한 개에 대해서 이제 얼마만큼 불안정하느냐 하는 거니까, 실제로 어떤 그 방사능 원소가 몇 개가 붕괴하느냐 하는 것은 실제로 거기에 원래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덩어리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몇 개가 나오느냐가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워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방사능 붕괴의 어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익스포넨셜 로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n개의 이제 방사성 불안정한 원소가 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이게 단위 시간 짧은 단위 dt라는 단위 시간 동안에 몇 개나 나오느냐 카운팅해서 이제 뭐 dt는 1초가 될 수도 있고 1분이 될 수도 있고 뭐 1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얼마만큼 여러분은 잘 분계하는 걸 따지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적당히 정해요. 그럼 dt라는 시간 동안에 n개의 dn개의 어떤 방사능이 분계가 돼서 나온다. 그러면은 그 dn개는 뭐에 비례할 거냐 하면은 이것은 원래 있는 개수에 비례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비례 상수를 갖다가 람다라고 그러면은 이 람다가 결국 뭐가 되겠느냐 하면은 이 한 개 핵의 프로퍼티를 기술하는 게 되겠어요. 그렇겠죠? 그렇죠? n이 1일 때에 몇 개 나오느냐 그런 게 이게 어떤 확률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dn이 음입니까 양입니까? 그러니까 몇 개 나오느냐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갖다가 n의 베리에이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원자 토탈이 있는 여기에 있는 개수가 n은 지금 dn은 뭐냐면 여기 이 중에서 몇 개가 붕괴돼서 딴 걸로 되느냐 그러는 거니까 예를 들면 베릴륨이 뭐 예를 들어서 붕괴를 한다 그러면은 베릴륨이 100만 개 있다가 점점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베릴륨의 n은 뭐냐면은 dn은 우리가 이제 없어지는 베릴륨의 개수가 될 것이고 이거는 토탈 베릴륨의 개수고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베릴륨이 몇 개 남아 있느냐 여기 몇 개 남아 있느냐 그걸 이제 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dn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베릴륨의 변화량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음이 될 거라고요. right? 그래서 이것이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이건 그냥 적분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돼요? 양변을 n으로 나누고 그렇죠. 양변을 n으로 나누고 이걸 갖다가 n으로 나누면 양변을 적분하면 오른쪽은 마이너스 람다 t가 되는 거고 왼쪽은 뭐가 되는 거예요? d 로그가 되는 거죠. 그렇죠? d 오브 로그라고. 그래서 양변을 적분을 하면은 따라서 여기서 그냥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면 이제는 n을 뭘로 써도 돼요? 그러니까 로그 n은 로그 n0분의 n은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마이너스 람다 t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괜찮아?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n은 뭐가 되느냐면 n0 곱하기 2to d 마이너스 람다 t다 그 말이에요. n0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시각 t 콜 0일 때에 몇 개가 있었느냐, 초기 상태에 몇 개가 있었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수학적으로 우리가 쓰기 쉬운 붕괴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지수적으로 붕괴, 그러니까 감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뭘 따지느냐 하면은 반감기라는 걸 따지죠. 그러니까 원래 이만큼 100만 개 있었는데 50만 개 될 때 반으로 줄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렇죠? 그러면 그때의 반감기를 가지고서 우리가 따지게 되면은 n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반감기라는 것을 가지고 따지게 되면은 반감기는 무슨 말이냐면 n0 곱하기 2분지 1에 반감기를 t라고 그러면은 빅 t라고 그러면 t분의 t 즉 시각이 t만큼 흘러가면 이게 1이 되겠죠. 이게 반이 되는 거예요. 2t만큼 떨어지면 4분의 1이 되는 거죠. 스몰 t가 시간이 이 두 배의 어떤 반감기만큼 가면 그럼 이게 4분의 1이 되고 그 다음 8분의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그게 이제 반감기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는 완전히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수 법칙을 여기는 이 자연 어떤 내추럴 로그의 베이시스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그냥 2니까 이 두 개를 연결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가 되느냐면 2의 마이너스 람다 t가 2의 마이너스 t분지 t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변에 플러스를 이걸 뒤집고 로그를 취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람다가 뭐죠? 1 over t 곱하기 로그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러므로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람다는 뭐냐 하면은 probability란 말이에요. 한 개가 단위 시간당 붕괴할 확률이에요. 그래서 람다분의 로그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람다가 크다는 것은 뭡니까? 나올 확률이 크다. 그러면 빨리 나온다는 말이니까 반감기가 작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알라이? 이제 반감기를 이용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고고하게 뭐 많이 쓰이는 뭐 우라늄의 반감기를 사용을 해가지고서 지구 나이를 재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긴 거는 어떤 반감기가 굉장히 길면 굉장히 긴 세월을 측정하는 데 좋고 반감기가 짧으면 짧은 시간을 측정하는 데 좋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C14을 소개를 하겠어요. C14 보통의 C는 카본은 뭐예요? 이게 12라고요. 6. 그러니까 프로톤이 6개, 뉴트론도 6개. 그래가지고 이건 어디에 파울리 라인 위에 있는 엘레멘트예요. 아직까지도 이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파울리 Z는 N을 파울리 라인으로 부르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아직도 여기 있는 어떤 놈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안정된 놈이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으로 안정된 놈은 6개 여기 13개가 있는 아토믹 넘버가 6이고 그러니까 카본이 그러니까 카본이죠. 여기는 뭐냐면 A는 뭐냐 매스 넘버가 13이에요. 다른 것들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여기에 있으면 뭐가 하나 스테이블 한 개 하나가 있으면 이 근처 여기에 동면수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또 너무 짧아요. 그리고 이제 요것만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이게 5,720년 플러스 마이너스 40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5,000 2열이에요. 오케이. 요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직까지도 그 카본 14의 라이프 타임이 왜 이 정도 되느냐 하는 게 연구 주제입니다. 아직도 별로 잘 안 알려져 있어요. 몇 년 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게 피지컬 리뷰 레터에 여기에 관한 논문이 나올 정도로 아직 뉴클리어 피직스는 별로 그렇게 쓸만한 논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응용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수십 년 됐는데 그렇게 중요한 어떤 카본 14에 대해서 이제 논문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뉴클리어 피직스를 가지고 뉴클리어를 가지고서 핵을 가지고서 우리가 뭐 원자력 발전도 하고 다만 하잖아요. 심지어는 폐기물 걱정도 하고 그러지만 응용적으로 그렇게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인 발전은 별로 없다고요. 왜냐하면 뉴클리어 피직스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터랙션이 너무 강하고 그래서 이제 포터브의 소위 습동 이론이 적용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항상 여러 개가 같이 있잖아요. 핵자들은 같이 뭉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어려운 거예요. 다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역학에서 3차 문제도 잘 못 푼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항상 다채로 오니까 여러 개가 같이 오니까 못 푼단 말이에요. 뉴클리어 피직스가 어려운 거예요. Anyway, 그래서 5,720년 뭐 이 정도 되는 카본 14의 반감기를 이제 이용을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 이게 그냥 재밌는 성질이 있어요. 이게 대기 중에 이놈이 뭐 98% 된다고 그래. 이게 98%이고 나머지 뭐 이게 한 1% 되고 이건 뭐 그거보다 엄청나게 이건 뭐 거의 네글리지블하게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number of carbon 12하고 number of carbon 14하고 사실 6 같은 건 안 써도 되죠. 그렇죠? C 안에 이미 6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놈하고의
대기 중에 있는 놈의 이 비율이 약 한 10의 마이너스 12성 오도 돼요. 이게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 정도.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항상 이제 이 붕괴되는 율하고 생성되는 율하고 우주선이 항상 이제 들어오잖아요. 뭐 프로톤이라든지 날라와서 공기 중에 있는 카본을 계속 때리고 혹은 뭐 다른 것들을 때려가지고서 이놈들을 계속해서 이놈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반면에 또 이놈들은 이제 그 뭐냐면 계속 붕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굉장히 그 리마커블한 어떤 밸런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을 했는데 그걸 얼마나 이론적으로 정말 잘 이해하느냐는 두 번째고 경험적으로 이 레이트는 이 레이쇼는 굉장히 잘 밸런스된 일정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기물질이 그러니까 카본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모든 이제 그 유기물의 대사가 카본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카본이고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도 카본이에요. 결국은 다른 거하고 결합되어 있는 카본이죠. 자,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대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몸 안에 우리가 계속 일주일이면은 우리 몸에 다 분자가 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기 중에 있는 이 카본하고 카본 14의 어떤 이 레이쇼하고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카본의 어떤 그 이 비율은 내가 살아있는 한 똑같이 유지가 돼요. 근데 죽으면 대사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붕괴만 하지 이놈은 새롭게 들어오는 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카본 14이 카본 12에 비해서 얼마나 남아 있느냐 그거를 재면은 그러면 이제 생물 연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죽었냐 얘가 언제부터 얘가 숨을 안 쉬기 시작했냐 영양 공급이 중단된 지가 언제냐. 그러니까 죽은 해를 갖다가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놈을 갖다 N0로 삼아가지고 이 레이쇼가 이놈의 뭐예요? 반이 지났다. 그럼 몇 년이 지난 거예요? 5720년이 지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이제 카본 14에 가지고 이제 이게 고생물학입니다. 이게 고생물학 혹은 고고학이에요. 고생물학 내지는 고고학. 뼈를 갖다 뼈 안에 남아 있는 어떤 카본을 가지고 뼈는 칼슘 아닙니까? 칼슘이 뭐 또 이제 카본하고 뭐 결합되어 있는 거 가지고 쭉 해서 이놈을 갖다가 추출을 하면 이 레이쇼를 측정을 하면은 그러면 이게 언제 죽었다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고학이나 고생물학에 끼친 이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뭐 거의 절대적이에요, 이게. 정확히 이제 5720년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거의 한 10배 정도는 이게 한 10배 정도는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분질에 한 10승 하면 1000분의 1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1000분의 1, 이놈의 1000분의 1 정도까지는 우리가 큰 오차 없이 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의 10배 정도는 5만 년이에요. 한 5,000년 되니까 5만 년 정도는 5만 년 이내에 죽은 어떤 그 생물의 화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걸 가지고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화학적으로 봐서야 이게 크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겠지만 워낙에 이제 쓰임새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노벨상이 주어졌어요. 근데 뭐 노벨 고고학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노벨 화학상을 줬어요. 노벨 화학상. 근데 사실 노벨 화학상은 잘못 준 거죠. 왜겠어요? 카본 14이냐 12 하냐 하는 것은 이거는 뭐죠? 이거는 화학자가 케어하는 게 아니라고요.
또 왜냐면 핵의 성질이지 그것은 케미칼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케미칼은 어떤 화학적 성질은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전자 구조가 결정하는 거지. 핵의 에너지 준위는 화학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핵의 에너지 준위는 예를 들어서 10 MeV의 오드고 화학적 준위는 뭐예요? 1 밀리 일렉트론 볼트에서 기껏해야 일렉트론 볼트예요. 100만 배의 어떤 에너지 차가 있다고요. 뭐 하여튼 간에 어떤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기억하면 좋은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뭐 핵의 어떤 동위원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스테빌리티 밸리 계곡을 이야기를 했고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디케이 하느냐.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클러스터 붕괴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핵 붕괴를 가지고서 응용을 하는 게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거보다 사실은 훨씬 더 먼저 응용된 건 뭔가요? 핵이 붕괴되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갖다가 써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발전소. 응? 발전소. 그래요. 굉장히 평화적인 발전소, 핵 발전을 했었죠, 그렇죠? 그 전에는 뭘 했나요? 폭탄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라늄 238 하고 또 238이 뭐예요? 어떻게? 안정하죠. 네. 그다음에 안정하지 않은 거는 235가 이제 불안정해요, 그렇죠? 우리는 안정한 게 좋을까요? 불안정한 게 좋을까요? 불안정한 게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정한 거는 안 터지니까요. 원자폭탄이 되려고 그러면 혹은 원자로가 되려고 그러면 이게 붕괴를 해야 그래서 붕괴 시에 나오는 뭐가 있어요? 질량의 차가 그게 에너지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정한 게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라늄을 가지고 만든다고 그러면은 235가 다른 걸로 이제 붕괴를 하면서 이놈의 뭐예요? 매스하고 이게 이게 우라늄이 붕괴를 해가지고 뭐하고 나옵니까? 예? 뭐하고 나오는데 토리움하고 뭐가 나오지? 하여튼 책 보세요. A와 B가 나온다고 그래봐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이놈의 매스하고 이놈의 매스하고 이놈의 매스 오른쪽에 있는 매스하고 왼쪽에 있는 놈의 매스를 비교를 해보면 오른쪽에 있어의 얘들이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 하더라도 혹은 얘들의 에너지를 다 합쳐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운동 에너지 다 합친다 하더라도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 못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에너지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제 어떤 거. 그래서 오른쪽하고 왼쪽에 그 질량 결손이 얼마냐? 질량 결손이 이제 있는데 이놈의 어떤 거 C 스퀘어에 곱한 만큼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자폭탄. 이렇게 간단한 거를 그러면 못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그럼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옛날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테크니컬한 디피컬티는 뭐예요? 엔진물들 통해 농축하는 거. 그러니까 보통은 200 우라늄을 갖다가 이제 그 1톤을 갖다가 캐면은 그 안에 대부분은 238이에요. 235는 굉장히 지극히 소량입니다. 근데 238하고 235가 같이 있으면 원자폭탄이 안 터져요. 그러니까 235만 모아가지고 어떤 특정한 임계 질량만큼 모아놔야 이놈들을 어떻게 가격을 해가지고서 터지게 할 수가 있어요. 왜 238이 있으면 235가 붕괴를 해요? 왜 238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죠.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터지는 게 프로세서가 뭐냐 하면은 여기 한 놈이 터지잖아요. 한 개가 이제 번개를 하면 뭐가 나오냐면 중성자가 나와요. 그럼 이 중성자가 그 옆에 놈을 갖다가 때려가지고 그 다음 걸 또 깨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은 계속해서 중성자 수가 뭐 2, 4, 8, 16 해서 2의 n승계로 쫙 퍼지면서 그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퍼지니까 이제
폭발이 일어나는 건데 여기서 나온 중성자가 여기에 있는 238을 갖다 때리면 얘가 터집니까? 안 터진다고요. 얘가 안 깨진다고요. 그러니까 235 옆에 235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농축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235를 이제 이걸 다 없애고 이걸 갖다가 만들어내는 농축 작업이 필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뭐 99몇 %의 순도를 가지고 있어야 이게 터져요. 왜냐하면 238이 있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감속제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235하고 238은 매스가 다르기 때문에 매스가 다른 놈들은 뭘 가지고서 분리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원심 분리기를 가지고서 그렇죠? 왜냐하면은 원심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에 비례합니까? mr 오메가 스퀘어드. mr 오메가의 스퀘어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m이 다르면 원심력이 다르다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원심력을 가지고서 이제 튀어나가는 걸 갖다가 이제 먼저 튀어나가는 게 뭐겠어요? 238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안 나가고 있는 놈들을 갖다가 남아가지고 물론 235도 물론 나가는 놈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주로 뭐냐면 238이 235도 많이 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를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기술이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238하고 235를 갖다가 분리해가지고서 분리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작은 매스 차이를 갖다가 분리할 수 있을 정도의 이 회전수라고 그러면은 이게 초당 저번에 계산해봤잖아요. 한 20만 번 돌아야 돼요. 초당 20만 번 돌면 웬만한 어떤 이 그럭선 다 깨져요. 아무리 강철 가지고 만들어도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 원심 분리기를 초당 20만 번 돌려도 안 깨지는 이 원심 분리기를 만드는 기술이 진짜 기술이야. 그러니까 뭐 진짜 가장 중요한 바틀렉은 그거예요. 농축 기술이에요. anyway, 그래서 원자폭탄 이야기도 했는데 이게 원자폭탄을 이제 원리는 결국 이제 우리는 뭐 이제 그 기술 시간이 아니라 물리 시간이니까 결국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큰 어떤 핵이 있으면 그렇죠? 큰 핵은 조금 작은 핵으로 쪼개지면서 238도 뭐 쪼개질 수 있어 어떤 작용을 시키면은 하여튼 큰 핵이 있으면 작은 핵으로 바뀌면서 그때 뭐가 나오겠어요? 에너지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핵들은 그래서 수소 같은 것은 큰 핵으로 합치면서 또 에너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작아진다고 에너지가 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커진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결정을 하겠어요? 이것은 결국 바인딩 에너지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질량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얼마만큼의 바인딩 에너지가 그게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한 핵자당에 A분의 EB가 중요한 거예요. 이 바인딩 에너지가 큰 놈은 어떻게 됩니까? 잘 붕괴를 안 하는 거죠. right? 그래서 이걸 바인딩 에너지 이 바인딩 에너지를 갖다가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A를 가지고서 쭉 그려보면은 이 바인딩 에너지를 A 어떨 때는 뭐 N 가지고도 그리고 N 가지고도 그리고 G 가지고도 그리는데 실제로 이걸 해보면은 이상한 게 있어요. 우선 이 가장 안정된 핵은 뭐냐 하면은 이게 G 하면서 봐. 56. 아니야. A가 얼마냐면 56. 이게 철이
FE가 원자 번호가 몇 번인가요? 27인가요? 뭔지 잘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매스 넘버가 아마 56일 거예요. 그래서 매스 넘버 56에서 피크를 이뤄요. 천천히 이렇게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프로톤이 뭐 듀트론이 되고 듀트론이 뭐예요? 헬륨 3가 되고 헬륨 3가 뭐 헬륨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인딩 에너지가 점점 커져서 더 안정해진다 이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작은 놈들이 점점 그러니까 태양 내부에서 핵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원소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점점 이 과정을 갖다 거치는 것이 태양 안에서의 일이에요. 별 안에서. 이것이 뭐냐면 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철까지는 뭐냐면 태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는 태양 안에서 안 이루어져요. 언제냐면 그러니까 우리 태양 같은 것은 작은 별이기 때문에 결코 이 위에 있는 원소들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큰 이제 별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 별이 터질 때에 초신성이 이제 되는 거죠. 그 초신성이 될 때에 여기서부터 이 모든 원소들이 스테이블한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만들어져요. 뉴트론들의 어떤 그 세례를 받아서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쫙 이제 그 원자 매스 넘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성자를 갖다 흡수하면서 계속 커지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들. 그러면은 이제 원자 폭탄 같은 건 뭐냐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큰 놈이 아토믹 넘버 혹은 뭐 매스 넘버 큰 놈이 붕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던 놈들이 이거하고 붕괴, 이거 더하기 이걸로 이런 식으로 붕괴를 하게 되면은 이게 바인딩 에너지가 올라가니까 결국 뭐예요? 도트들의 붕괴된 그 붕괴 후의 것들이 매스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원자핵 분열이에요. 핵 분열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건 뭐냐? 융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원자핵 발전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쪼개면서 에너지를 갖다가 얻는 거예요. 여기서는 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 다음에 초신성은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원소들을 만들어요. 뭐 그게 이제 그래서 다이아그램을 꼭 여러분은 핵물리에서 알아둬라. 교수님, 근데 그걸 만약에 저걸 Z로 안 하고 뉴트론 넘버로 해버리면 저 탄소가 붕괴되는 건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탄소가 붕괴되는 것이 설명이 안 된다? 이건 sorry. 여기 있는 것들은 뭐냐 하면은 전부 가장 안정된 원소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탄소 붕괴는 뭐냐 하면은 이건 뭐예요? 탄소 붕괴는 이건 불안정한 동위 원소의 붕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Good question. Alright? 그러니까 핵물리를 이야기할 때는 꼭 안정된 것만 가지고 하면은 그 핵을 잘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불안정한 핵들을 갖다가 가지고 놀아야 사실은 그 핵물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또 자세히 보면은 여기 그냥 단순 그냥 무식하게 그냥 쭉 이렇게 내려가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이게 가다가 이렇게 피크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특별히 안정된 핵들이 있다고. 이게 높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안정된, 이렇게 높다는 것은, 바인딩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특별히 안정된 놈들이에요. 그래서 그 안정된 넘버들이 이상하게, 뉴트론 넘버가 혹은 프로톤 넘버가 28, 20, 뭐 해가지고 얼마? 몇 개의 매직 넘버들이 있어요. 이게 어떠냐? 28, 20 다음에 28, 50, 28, 50, 뭐 82, 126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은 n이 이렇게 되거나 g가 이렇게 되거나 혹은 a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희한하게 이제 여기서 특별히 안정된 놈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매직 넘버라고 그럽니다. 매직. 매직이 어떻게 쓰죠? 매직? GIC? 이게 매직이에요, 매직. 왜 이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될 때가 있어요. 매직입니다. 이게 매직 넘버예요. 매직 넘버. 아토믹 피직스에서의 매직 넘버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건 뭐였어요? 불활성 기체의 번호가 매직 넘버였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특별히 안정된 원소들이니까 화학적으로 그냥 안정됐잖아요. 그 화학적으로 안정됐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었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은 어떤 그 껍질이 있어서 어떤 껍질 모양을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껍질이 있어서 그 껍질이 완전히 닫히면 그러면은 안정됐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 그것은 뭘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었느냐 하면은 수소 원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풀어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그 주기율표를 이해를 하는데 뭐 전자 120개 넣고서 다 풀지 않았다고요. 푼 적이 없어요. 뭐만 풀었느냐 하면 수소 한 개만 풀었어요. 수소 한 개를 풀고 수소의 준위에 전자들만,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있는 핵의 프로톤 넘버가 늘어나면서 이 수소 원자의 준위에 다른 핵들이, 다른 전자들이 계속 쳐들어간다. 이렇게 풀었다고요. 그건 굉장한 어떤 어프락시메이션인데 이 어프락시메이션이 잘 워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델을 뭐라고 그러냐면 원 파티클 포텐셜 모델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여기에 핵이 있다. 원자 같으면은 여기 이제 수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톤, 그냥 파티클 있는 박스가 있다고 그래봐요. 파티클 있는 박스 문제를 갖다가 1차원의 문제라고 그러면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엡실론 n 스퀘어드에 해당하는 에너지 준위가 있다. 이 문제를 풀 때는 전자 한 개에 대해서만 푼 거예요. 주어진 뭐가 있어요? 주어진 포텐셜 혹은 힘이 역장이 있는데 이 안에 한 개의 전자를 넣고 이 모든 에너지 준위를 결정을 한 다음에 이 준위에 여러 개의 파티클이 이런 식으로 쳐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이요. 이게 결국은 원 파티클 포텐셜 프로블럼을 풀고 나서 여러 개의 파티클에다가 그걸 우리를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 파티클 사이의 인터랙션이 굉장히 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는 못 푸는 거예요. 그렇게 이 문제는 그러면 이 어프락시메이션은 적용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원 파티클 포텐셜 어프락시메이션이에요, 이게. 이게 아토믹 피직스에서는 굉장히 잘 워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통 껍질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껍질 모델은, 아토믹 모델의 껍질 모형은 주로 뭐만 쓰느냐 하면은 스핀의 성질하고 스핀 업다운이 있다는 거 하고, 앵귤러 모멘텀이 SPDF 이런 식으로 L이 0, 1, 2, 3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여기 이제 하나의 붓껍질을 이룬다.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에 왜냐하면 S궤도 두 개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에 그래서 업다운해서 둘, 여기에 6개, 여기에 10개, 여기 14개 이런 식으로 차 들어간다. 그래서 결국은 2와 6과 10이라는 어떤 숫자들의 짜집기를 가지고서 쉽게 뭐냐면 아토믹 여기서는 뭐였습니까? 20, 그 다음에 여기 18인가요? 20, 18, 36인가 뭐 얼마 해서 그런 숫자들을 갖다 쉽게 만들었어요. 54, 86. 54, 86. 그래서 원자 모델은 수소의 경우, 그러니까 수소 원자를 갖다가 완전히 이그젝트하게 풀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토믹 넘버들은 우리가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뭐 디테일하게 이제 이 문제를 갖다가 안 했지만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미 고등학교 때도 배웠어요.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근데 이 문제를 같은 이제 껍질 모형으로 풀 수 있는가? 28, 아까 뭐라고 그랬나? 이게 50? 28, 50? 네? 50, 82, 126. 80, 어차피 여기 뭐 126. 어차피 여기까지 못 갈 테지만, 이걸 근데 이제 중요한 그 퀘션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과연 이런 핵껍질 모형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느냐? 이거를 이 매직 넘버를 설명하듯이, 뭐 하여튼 이건 원자. 이거는 뭐야? 핵의 매직 넘버. 그러니까 이 비슷한 어떤 원자를 설명하는 이 껍질 모형처럼 이 핵에도 껍질 모형이 성립하느냐? 이게 이제 퀘션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처음에 이런 것들이 성립하리라는 것을 별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첫째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게 이 껍질 모형이 성립하려고 그러면은 파티클 간의 인터랙션이 작아야 돼요. 근데 이 핵은 굉장히 인터랙션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별로 시도를 안 했어요. 근데 이걸 시도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마리아 메이어 라는 사람하고 옌센,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근데 특히 이제 그 역사에 남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마리아 마이어라는 이제 여자인데, 왜 이제 기억에 이제 역사에 남느냐 하면은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을 탄 여자가 얼마 안 돼요. 마리 퀴리 이외에. 거의 익셉셔널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 업적을 가지고서 결국 이제 이 사람이 보인 게 뭐냐 하면은 이 핵에도 껍질 모형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걸 보였어요. 핵의 매직 넘버도 껍질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물론 밑에 거 몇 개 맞춘 거죠. 맨 위에까지 맞춘 건 굉장히 어려워요. 껍질 모형이 존재한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원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또 이거 굉장히 특별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주양자수 n이 있으면은 L은 뭐냐 하면은 n-1보다도 작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원자의 경우에는 이게
인터랙션의 이제 그 스트렝스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인력이 작기 때문에, 이게 앵귤러 모멘텀이 너무 크면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하고 이게 뭐냐면 1 over r 스퀘어드의 l 플러스 1에 비례하는 놈이에요. 이런 게. 이게 뭐냐면 원심력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어트랙션이에요. 그건 쿨럼력이에요. 이놈 더하기 이놈을 하면 L이 너무 크면 바운드 스테이트가 존재를 안 해요. 다시 말해서 이거 더하기 이거 해가지고 요렇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거 더하기 이거 해서. 그래서 여기에 뭔가 좀 남아있어야 이게 바운드 스테이트가 존재하는데 이게 너무 크면, L이 너무 크면 주어진 어떤 그 퀀텀 넘버의 디스턴스에서 이게 너무 크면은 바운드 스테이트가 존재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이 N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어느 정도 거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주어진 거리에 대해서 이 L이 너무 크면 바운드 스테이트가 존재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토믹 케이스에서는 이런데 핵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좀 다릅니다. 다른 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포텐셜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불안정한 배리어도 있지만 여기에 이놈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상당히 깊고 그다음에 굉장히 스트롱해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적어도 뭐냐면은 바운드 스테이트가 이런 데에 존재하면 그러면 이게 앵귤러 모멘텀이 뭐냐에 별로 구애를 덜 받아요. 덜 받는다고. 안 받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앵귤러 모멘텀은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이 앵귤러 모멘텀은 어차피 딱 주어진 r 제곱분의 l 플러스 1이에요. 이게 핵력이냐 뭐 혹은 그러니까 엘렉트로마그네틱 그러니까 정전기력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포스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지금 뭐냐면은 아토믹 경우에 보다 이 핵의 경우는 10배 이상 강하잖아요, 힘이. 그러니까 결국 그 L이 이런 조건을 갖다가 이런 구속을 안 받는다고요. 그래서 여기 뭐 존재하는 건 밑에 몇 개만 우리가 필요할 테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파티클 인 박스 혹은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것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뭐냐면 앵귤러 모멘텀이 L은 0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요 준위에 L 콜 0, 1, 2, 3 뭐 원하는 건 다 넣어도 돼요. 그게 아톰 케이스하고 핵의 케이스하고 다른 점이야. 그게 크루셜한 차이점이야.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L콜 0만 가지고, 그러니까 제1 준위에 N은 1일 때에 L은 0 가지고 뭐를 설명할 수 있어요? 당연히 2를 설명할 수가 어디 갔냐? 있죠.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1이면 어떻게 됩니까? 1. L은 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차면, 그 다음에 여기가 차겠죠? 그럼 L은 1이면은 몇 개가 찬다고 그랬어요, 아까? 6개 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차는 거야. 6개 차면.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 차고, 여기에 2개, 여기에 6개 차면, 이게 딱 8이에요. 네. 그런 다음에, 20개 만드는 게 뭐 어렵냐? 뭐 어려운 거 별로 없어요. 여기에 있는 거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로웨스트, L이 크면 좀, 이거 더해져가지고 좀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2, 6하고 2에 다 차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어요. 이건 별로, 2면은 10개가 차는 거죠. 이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여기는 요 위에 거, L은 뭐, 0, 여기 다시 1, 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20개까지 여기까지는 쉽게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맞추기 힘들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이런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맞추기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리아 마이어가 받은 게 아니고 굉장히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LS 커플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LS 커플링. LS 커플링. 이건 뭐냐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고 요거는 뭐냐면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에요. 이 스핀과 오비탈 사이에 커플링이 들어가면은 밑에 있는 상당수 개수의 뭐랄까 이 아토미, 이 매직 넘버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였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우선 핵에도 껍질 모형이 존재할 수 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핵자들이 어느 정도 위클리 인터랙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의 증거가 돼요.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핵은 굉장히 스트롱하게 인터랙션하는 걸 성질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이 핵을 단순하게 이렇게 저렇게 딱 규정지어 가지고서 설명한다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관된 모델이라는 게 아직 없어요. 저 핵은 원자 핵 양성자 개수고 원자는 전자의 개수예요? 저 매직 넘버 개수가?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제 강조를 했는데 원자의 경우는 이제 프로톤 넘버 이코로 엘렉트론 넘버 끝. 근데 여기서는 뉴트론 넘버 여기는 상관없는 거죠. 여기는 뭐냐면은 이 매직 넘버들은 이것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50 같으면은 n이 50이어도 스테이블, G가 50이어도 스테이블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what's going on? 잘 몰라요. 그 다음에 A가 50이어도 스테이블. 저 포텐셜에 쌓이고 있는 애들이 그러면 원자거나 중성자인 거잖아요. 그러면 저 포텐셜을 만들어주는 애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good question. 그러니까 이걸 포텐셜을 만들어주는 애는 누구냐? Right? 그럼 이건 뭐냐 하면은 핵과 핵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한 놈의 포텐셜을 누가 만들었냐면 다른 모든 놈들이 요 놈의 포텐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효과 포텐셜이죠. 다시 말해서 요 놈의 포텐셜은 누가 만들어요? 다 나머지 것들이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모델이 성립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왜 성립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핵의 경우에도 이런 원 파티클 픽처가 원 파티클 포텐셜 픽처가 성립한다. 이것이 매직이다. 이거 사실은 이게 매직이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본 바이제크하고 이제 베테 본 바이제크 포뮬라를 썼을 때는 그런 것은 어떤 모델이라고 하냐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거는 물방울 모델이라고 그래요. 물방울 모델. 물방울 모델이 왜 물방울이라고 그러냐면은 이게 동그랗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전체 부피 텀, 서피스 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뭐 어떤 쉐입이 물방울처럼 둥근 것을 갖다 가정하고 이제 만들고 했기 때문에 물방울 모델이라고 그러고, 이거 가지고서 맞추는 어떤 핵의 성질들이 있고, 또 뭐예요? 이런 것처럼 페르미의 개수 모델들, 페르미 개수 모델도 있잖아요. 페르미 개수 문제. 다시 말해서 이 안에 핵자들이 그냥 들어가 있다. 프리 개수처럼. 이게 이제 페르미 개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페르미 개수 모델이나 이런 핵의 이게 뭡니까? 이거 쉘 모델이에요. 껍질 모델이에요. 쉘 모델. 쉘 모델이나 페르미 개수 모형은 뭐예요? 핵자들이 굉장히 위클리 인터랙팅 한다는 것을 갖다가 가정을 하고 있는 반면에 또 이제 물방울 모델 같은 것은 상당히 핵들이 스트롱하게 커플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껍질 모델까지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책에 있는 거의 모든 걸 거의 다 이야기한 셈인데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게 중이온 충돌을 해가지고서 이제 중이온 가속기를 만들면 이거에 굉장히 그 중요한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이제 의학물이에요. 핵의학인데 지금 보통 그 암 치료라는 게 이제 뭐냐 하면은 암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뭐 이게 사람 몸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암이 여기 있어요. 알라이? 그럼 암세포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는 거냐면 감마선을 째는 거예요. 그래서 감마선을 이제 쬐면은 감마선의 에너지가 여기에 이제 흡수되면서 이놈을 갖다가 태우거나 뭐 하여튼 뭐 그 변형시켜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놈이 에너지가 여기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전달이 되고 여기도 전달이 되고 다시 말해서 조준 사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굉장히 부작용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안 하자니 죽고 하자니 너무 많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방사성 치료 중에 이제 뭐냐면 여기 그게 이 감마레이를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프로톤 빔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혹은 쓰면은 이거보다는 조금 낮아요. 혹은 여기 굉장히 그 무거운 어떤 뭐랄까 중이온을 쓰면 어떤 이제 그 좋은 점이 있느냐 하면은 이 페니트레이션 뎁스가 이게 피부 아니에요? 피부. 그러면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이것이 페니트레이션을 하느냐. 페니트레이션 하는 동안에는 에너지 디포짓이 없어요. 그리고 정확한 어떤 뎁스 안에 다시 말해서 이게 이런 겁니다. 감마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까지 그냥 다 태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넓게 에너지를 갖다가 디포짓을 한다고요. 근데 중이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여기서부터 어떤 특정한 어떤 깊이에 에너지에 따라 달라요. 에너지에 따라 다르지만 특정한 깊이에만 에너지를 갖다가 딱 디포짓하고 여기하고 여기에는 디포짓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은 특정한 깊이에 있는 놈들을 조준 사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너비가 좁으면 좁을수록 더 정확한 조준 사격이 되는 거죠. 그거예요, 원리는. 딴 게 아니고. 그리고 프로톤은 이제 이거보다는 훨씬 더 이런 브로드하고 이게 중이온이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이제 책에 이제 쓰여 있고 NMR이라고 하는 그 사진, NMR 사진은 여러분들이 아마 병원에 갔으면은 혹시 찍어본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NMR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NMR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징, 뭐 NMRI 그러면 이미징이에요. 핵 자기 공명. 한글로 들어봤어요. 핵 자기 공명. 이런 게 뭐냐면은 이 핵이 가지고 있는 뭐냐면 프로톤에는 뭐가 있습니까? 혹은 뉴트론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스핀이 있어요. 스핀이 있으면은 뭐냐면은 마그네틱 필드가 걸리면은 뮤 B 커플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강력한 마그네틱 필드를 이제 걸면은 이 뭐냐면 이것이 스핀 업, 다운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가 딱 스플릿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 에너지 차가 하나는 플러스 뮤 B,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뮤 B 해서 두 배의 뮤 B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마그네틱 필드가 없으면 이 에너지 스플리팅은 안 일어나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마그네틱 필드가 생기면은 걸리면은 이제 이게 이제 걸리는데 여기에다가 뭐를 하느냐 하면은 이제 엘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를 갖다 이제 걸어 가지고서 여기 있는 놈을 갖다 일로 이제 막 퍼올리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레이저처럼. 그러면 이제 이게 마이너스 스핀 예를 들어서 업이 스핀 다운으로 예를 들어서 딱 바뀌면 이게 스핀 업, 스핀 다운이면 이게 마그네틱 필드가 이런 식으로 걸려 있으면 이거는 에너지가 낮고 이거는 에너지가 높잖아요. 왜냐하면 파랄렐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핀 업 상태고 이게 스핀 다운 상태인데 이게 이걸 갖다 흔들어 가지고서 뭐예요? 여기서부터 일로 퍼올리는 거죠. 퍼올리면은 그런 게 이제 퍼올려지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플립을 하면서 제자리에 돌아가면서 아주 특정한, 그렇죠? 특정한 주파수의 엘렉트로마그네즘을 내기 때문에 이놈들을 갖다가 받아가지고서 이제 뭐예요? 영상을 갖다가 만들 수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대충 이 정도 해서 마치고요. 이걸로 이제 이번 학기 강의 전부 끝내겠어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어요.